장석은 두 가지가 있고 카리 장석, 소다 장석으로 우리는 나눠서 부르고 있어요. 소다 장석이 나트륨 장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 장석이 화도가 낮고 이제 소다 장석, 칼륨 장석은 높은 온도에 높지만 유약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인지 부여장석으로 탄 유약은 1280도가 돼야 높더라고요. 1250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장석을 장계장석을 보니까 장계장석은 칼륨 장석이거든요. 멀쩡하게 유약이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여장석은 이제 소지에 타거나 고양이 물에 대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흙은 괜찮아요. 괜찮은 흙이 아니죠. 백자가 아닌 거죠. 제가 1280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를 들면 토 같은 거는 수동 온도는 낮은데 그거를 한 30도만 더 올려도 이렇게 흙이 끓어버리잖아요. 알칼리가 많으니까요. 근데 일반 뭐 백자 아니고 좀 많이 쓰는 거 300토라든가 이런 애들은 1280까지 올려도 300톤이 1280이 올라가야 맞는 흙인데 안 올라가는 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안 뻗지 말아야 돼요. 원래 된다면. 그리고 일반 유약들이 지금 문제는 기초적인 겁니다. 일반 유약들 소송 온도가 보면 1250 이렇게 보통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네. 백자 같은 거는 1250, 70까지는 돼 있지만 아니 요새 다 1250 이하예요. 1240, 30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1240이나 1250을 적정 온도라고 이렇게 그 유약하는 데서 하는데 그거를 1280까지 떼도 근데 좀 네. 1280 떼신다고 그 소지 유역은 근데 소지를 뗄 때 소지만 그냥 떼는 게 아니라 소지가 결국 유약을 시유를 해서 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지나 유약이나 둘 다 1280에서 적정하게 잘 녹고 적정하게 이제 그 유리화가 돼야지 이게 제품이건 작품이건 되는 거. 근데 1280에서 저하되는 흙을 가지고 1300에서 저하되는 흙을 흙에다가 1240도 유약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1230에 그렇다면 나죠. 다 그러고 쓰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쓰고 있어요. 자기가 상극이 몇 도짜리인지 모르고 성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그런 기업 방향이 그렇죠. 그럼 품질 좋을 수가 없죠. 하면 아내가 들이었는데 거기다가 오줌 입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당장 눈을 보기엔 괜찮고 사진 찍을 때 똑같아요. 근데 써보다 보면 손잡고 쭉 떨어지고 강도가 약한 게 그런 강도 약한 거, 물숨이는 거. 유약은 보통 1250도를 잡고 소지는 1280도로 떼야 되고 근데 그걸 이쪽으로 맞추거나 이쪽으로 맞추면 불감이 나는데 뭐 좀 보완점은 없나? 그래서 홀드 시간을 길게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맞춰서 쓰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재료를 좀 아시고 맞춰서 쓰라고. 아무거나 더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 맞춰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1300도 밑은 뭐 도자기도 아니야 뭐 이런 오만 방배한 현실이 있는데 또 가난에 내던져지다 보니까 싸고 좋은 게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1400도, 직침상으로는 1400도고 콘상으로는 콘 9 정도로 구워져요. 콘 구하기도 어렵죠. 1275에서 83에 거리입니다. 온도 계산으로 1240을 줍니다. 콘 규모를 제시하는 거죠. 소지가 적당하게 부어졌다는 걸 콘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콘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의 변태들이 만들어낸 아날로그 온도계예요. 그래서 온도계별로 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되면 콘이 닫아주면 달랑말랑한 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1250에 이렇게 되는 콘을 사왔어야 돼요. 물을 뺐는데 얘가 나 온도 계산 1250을 뺐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있던 자리는 1250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얘가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이렇게 아방가르드에.
그렇다는 거는 온도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도를 기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온도가 지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마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뗐을 때 실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익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잘 알아요. 소송 곡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시간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마마다 다 틀리고 상황마다 다 틀리고 위험마다 다 틀려요. 심지어 기물마다 다릅니다. 작은 기물이 빽빽하게 있는 거하고 열판 감각이 촘촘하게 있는 거하고 큰 기물 듬성듬성 있는 거 완전히 개념이 달라집니다. 기물 자체가 열을 충렬해서 발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을수록 그 내부 온도가 더 높다는 거죠. 내부 온도가 높다는 개념은 아니죠. 천천히 식는다. 온도 차이가 좀 덜 나. 좀 쉴까요? 여보세요? 이런 나름대로 만들어 코끼리 이야기들 되게 제가 환영합니다. 나름대로 만져봤던 코끼리 이야기. 코끼리는 하늘을 나는 동물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맞는 옷을 입혀야 되고 그게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소결을 그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태생적으로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는 재료는 쓰면 안 됩니다. 3,000원짜리 백자토를 3,000원짜리 백자토가 뭔지 알고 사는 거예요. 뭔지 알고 사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아직 똥백자 3,000원 정도 하자. 만큼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위험 레시피를 해버리고 말을 해버리고 막 해버리면 혼돈의 카오스에 빠질 것 같아서 소송 중에 온도 구간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할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컨트롤러에다가 입력하고 쓰는 세그먼트 개념의 값들이고요. 대부분의 컨트롤러들은 아까 제가 대부분의 컨트롤러들은 구간 제어가 되는 컨트롤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예가들이 20년째 제가 겪은 건 20년인데 사실 더 돼요. 옛날부터 계속 그 방식을 보여주고 그 방식 외에는 생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도까지 몇 시간 이게 중요해요. 초벌은 1250도, 초벌은 800도까지 해서 6시간, 재벌은 1250도까지 해서 8시간. 이런 말 많이 듣죠? 들으신 거 있나요? 들으신 데 있고 소송 그래서 사실 소송 곡선과 소송 데이터 그 소송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자기 품질과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점차로 어째서인지 변화가 없고 맹숭맹숭하고 빨리 단순하게 쉽게 구울 수 있는 유형적으로 재료들이 많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현상과 좀 관계가 있죠. 저는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희는 업데이트 없이 윈도우 미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탑화되어야 할 정말 미개함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1세기입니다. 21세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얼굴에 이렇게 거부감이 가득했을 때 또 약간 얘기를 처음은 제가 잡는 세그먼트 구간은 0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세그먼트는 0도부터 200도까지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이슈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이 불려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몇 도에서 되죠? 100도. 그렇죠. 물이 수증기가 100도에서 됩니다.
100도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증기기관의 원리죠. 그래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하고 계속 2만 배라고 하니까 다들 별말이 없어요. 그래서 2만 배로 하고 있는데 부피 팽창이 2만 배로 됩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알려주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일단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2만 배로 부피가 팽창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물 입자는 흙 입자보다 작습니다. 저희가 만지는 소지 같은 경우, 백자토 같은 경우 거의 세 가지 성분인데 거의 전성분이라고 다른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단순한데 흙 입자는 일단 뾰족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걸 알고 너무나 큰 충격 받았습니다. 흙이 동그랄 줄 알았거든요. 흙 입자는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 사이사이에 물이 껴있어요. 이렇게 25%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좋다고 느끼는 거, 애들이 좋다고 느끼는 건 30%. 물이 좀 많아야 돼요. 있는데 흙을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딱 떼면 손에 물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약 1700배입니다. 네? 약 1700배.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순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700배. 큰일 날 뻔했네요. 200도씩. 100도 상온에서 예, 100도씨. 상온에서 부피 팽창입니다.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흙 입자들이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만질 때 말캉말캉 움직일 수 없던 걸 물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지게 되면 흙이 이렇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닫히더라도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벌을 해도 초벌을 하게 되면은 물이 스미죠. 근데 물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재벌을 하게 되면 물이 안 스미잖아요. 그때 기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물은 기화되기 전에 배출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예민하게 하면 TPR로 제어할 때는 80도를까지 오래 끓여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SSR을 사용하는 게 온오프 개념일 때는 전기가 히팅이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발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80도를 제어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도 셋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예민한 만약에 컨트롤로 사용하실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사용하실 경우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트윈 타이머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번거롭더라도 200도까지 구간에서는 전력 조절 기능을 끄셔서 온, 오프를 조절하셔가지고 이 시간을 길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200도까지 6시간 정도 잡아줘요. 굉장히 길죠. 완벽하게 배출을 해주지 않으면 100%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동심이라던가 수강생들이 만든 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터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깜짝까지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기 너희 기물이 있어 라고 싶은 소중한 기억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빨리 이거를 천천히 제어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몇 도에서 몇 도, 그 다음에 패스트, 노멀, 슬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변곡선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온도까지 올라가는 총량을 계산할 때는 이 온도대가 천천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서 많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은 터지지 않습니다. 6시간만 지키면. 자, 근데 막 만들다가 이제 에버로 가야 되는데 기물이 안 말랐어. 근데 밖에 두고 가자니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애는 울고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심지어 호통에 던지고 가는 슬픈 사례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을 더 늘려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마에 하나 넣고 왔어요. 그래서 200도까지 지금 12시간을 줬습니다. 잘 말라요. 잘 말라요. 온도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슈는 뭐냐면 1차적인 수분을 완전히 배출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그러죠.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 잘못 만들어서 그래. 뭐 계속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울이 터지는 문제는 100% 파이어링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치료가 되나요? 그럼요. 기포가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포가 이렇게 포켓이 크게 있잖아요. 아까 얘네들이 기공이 다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 부분에 이렇게 기포가 있어요. 포켓이 있어요. 나와요.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급격하게 스몰이 됐을 때 수분이 여기에 멈춥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여요. 고여서 여기서 급격하게 팽창을 할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더 파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분이 모이니까. 뭉치면 힘이 세지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배출해 주시면 매질이 뭘 난리를 쳐도 다 나와요. 저 다음에 예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면 1시간이나 2시간 예열을 잡아놓으면 머물러 있거든요. 뭐 어떻게든 간에 이 구간을 이 온도를 맞춰주시고 오래 끝나는 거죠. 네, 컨트롤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그걸 운용하시는 분들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은 천천히 해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다 배출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모든 초벌이든 재벌이든 모든 소변에서 전제되는 겁니다. 재벌인 경우에는 재벌인 경우에는 2시간 줍니다. 재벌도 많이 주면 편해요. 유약이 말라야 되죠. 유약 들어갈 때 안에 유약 시유할 때 안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뭐 해놓고서 그 선반에다가 이틀 정도 뒀다가 놓고 있지 않죠? 시유하고 항상 가만 바로 곧장곧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을 좀 주는 편입니다. 유약이 좀 너무 두껍게 시유되거나 너무 이렇게 좀 질적한 경우에는 더 많이 주기도 해요. 4시간도 주기도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이슈가 있고 이 구간에서 이 이슈 한 가지입니다. 완전히 건조 수축이 진행된 다음에 소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을 급격하게 되면 건조를 급격하게 하게 되면 갈라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0도까지 구간은 건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흙에 있는 내과도가 낮은 유기물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200도에서 냄새가 나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는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흙 안에 어떤 거 할 때 냄새 많이 나요? 항상 거의 나서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CMC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CMC라고 가루 성분이 있는데 수용성 본드예요. 특징이 뭐냐면 200도로 가열할 때 수용액 상태에서 막을 형성합니다. 200도 상태에서 경화하는 본드, 열 경화가 되는 본드예요. 생각보다 저온에. 근데 얘네들이 저희가 쓰는 슬립소지나 백자토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 초벌 기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초벌 자체를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그 상도덕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화장토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점착 성분이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이 타면서 많은 양의 유기물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 온도가 이게 냄새가 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 체크해 주세요. CMC는 그 낮은 온도에서 경화할 수 있도록 열 경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본드이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 탑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소지에다가 밀가루라든지 뭐 커피 이런 걸 섞었을 때는 탈 수 있고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감자 전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CMC라는 이슈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새 초벌 기물 가지고 핸드 페인팅 하시는 분들 많은데 1230도에서 핸드 페인팅만 계속해서 여기다 타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CMC 가스를 배출 안 해줬기 때문에
CMC 가스는 열 윤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벽돌을 들러붙고요. 타면서 얘네들이 계속 타기 때문에 타면서 벽돌을 급속도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핸드페인트 1250도용 가마를 핸드페인트로만 했는데 가마가 왜 이래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은 200도에서 560도까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약간 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성이라는 것은 불사를 소자에 이룰 성자인데 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첫 번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SiO2 성분이 열 변성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SiO2 성분, 우리 그 모든 도자기 재료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흙이든 유약이든 아까 함량에 봤을 때 SiO2가 거의 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인데 이 SiO2가 열 변성을 하면서 열 팽창을 해요. 열 팽창이라는 건 뜨거운 상태로 부피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변하게 되면서 이 온도가 진하게 되면 열 팽창이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닿아도 얘네가 흐트러지지 않게 구조가 변하게 돼요. 그 전에는 물이 닿으면 흙이 녹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닿으면 구조가 풀렸는데 SiO2 열 팽창이 끝나게 되면 물이 닿아도 물을 이게 흙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부스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서지지 않게 되고 물이 안으로 스밀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기가 중요한 구조가 되고요. 열변성과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너무 급격하게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SiO2가 열팽창을 목사님은 저랑 다르게 잘못 잘 짜야 되는 거 아니라서 열변성과 열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에 실금과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걔네들이 그 초벌기 상태에서 왔을 때 깨져서 오는 거는 이동 시에 파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송 중에 이 구간이 급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안에서 SiO2 열팽창하는 깨질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은 보이지 않죠? 그렇게는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물이 들어가면 크랙들이 연결하고 이어지면서 애들이 갈라지게 돼요. SiO2가 열변성과 열변성의 결과로 열팽창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초벌, 재벌 똑같이 둘 다 똑같은 이슈가 있죠. 저는 특히 백색 자기질 점토를 선호하고 그것만 쓰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간은 3시간 정도 공통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구간입니다. 560도부터 900도까지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마 문을 열어놓는 구간이 치명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200도까지는 확실히 열어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아니 초벌은 다 열고 되셔야 되고요. 재벌은 900도까지 살짝 열어주시고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560도하고 900도까지 구간에서는 어떤 구간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600도에서 800 구간을 내포하고 있죠. 이 구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기물이 연소하는 구간입니다. 유기물이 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벌 붓고 나면 애들이 염분홍색으로 돼서 예뻐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유기물 칙칙한 색깔을 갖고 있는 유기물들이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곰팡이가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기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모든 불정면에 필연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황화수소 드세요. 내려갔어요. 소금지도 너무 시끄럽다. 혼자 성교자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살고 있는 아이를 꼬셔가지고 아기처럼 그대로 끌어들였는데 둘이 성교대를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둘이 같이 성교대를 황화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태까지 잘 다들 막 이랬던 건데 이슈가 있습니다. 수분 배출을 다 해도 수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온도라는 거는 열 분해가 시작되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열 분해, 열 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스도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콜라보 같아요. 그래서 황화수소와 H2O가 만나면 염산이 되고요. 얘네들은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염소가스랑 만나면 제가 총기가 정말 예전같이 않고 황산이 되죠. 그리고 온도가 760도예요. 700도 정도의 높은 온도예요. 자, 여기서 600도라는 온도는 아까 제가 유기물이 연소되는 온도라고, 연소 시작되는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연료나 염소들이 발화 없이 자연 발화가 되는 온도입니다. 600도에서 가스를 주입하면 가스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가스가 막 불 때다가 불이 꺼졌어요. 불을 꺼뜨렸어. 600도가 넘으면 가스를 틀면 그냥 불이 붙습니다. 600도 이하일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염소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설명하면서 온도가 소송을 강제하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600도부터는 빛이 납니다. 600도부터는 가마 안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600도까지 깜깜해요. 600도부터 가마 안이 점차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전구같이 그 빛을 내기 시작하는 구간이 빛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붉은색으로 빛을 내기 시작해서요. 주황색을 거쳐서 노란색을 거쳐서 1300까지 간 백광까지 갑니다. 1300 정도 되면은 눈으로 보기 힘든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나는 온도. 뭐라 그러더라? 광화점이라고 뭐라고 하나? 이런 온도인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2O의 2차 생성이 중요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냄새나 가스나 위험해 그래가지고 가마문을 꼭 닫아놓고 불을 떼요. 이렇게 꼭 닫아놓고 불을 떼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나옵니다. 바깥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무거워요. 황화수소도 다 무겁습니다. 가스가 불 깔 때 나온 가스가 다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다 깔려요. 그리고 그럼요. 벽돌이 다 봉제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열선 구멍 있죠? 열선 부식시키고 밖으로 다 나와요. 어차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첫 번째 1번은 가마 뚜껑에다가
그려드려야 돼요. 지주를 눕혀서 요 정도를 보이게. 지주 보이면 돼. 그랬더니 지주를 어떻게 뭐 세워서 보여요, 눕혀서 보여요. 이렇게 세워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살짝의 틈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열은 위로 뜨고 가스나 이런 것도 위쪽으로 뜨기 때문이에요. 위쪽으로 열어주시면은 손 다 이쪽으로 배출돼요. 자, 그럼 배출기능들이 밑으로 손으로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만두면 나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창문까지 못 가면 돼요. 일단 밑으로 깔립니다. 밑으로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바닥 부분에 감마가 놓여져 있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풍기를 반드시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기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죠. 찰떡궁합이죠. 근데 선풍기만 있어도 자연적인 환기만으로 가스 배출이 됩니다. 가마지를 밀폐해 놓고 괜찮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마지를 밀폐해 놓고 안에다가 환풍기 하나만 넣으면 될 거다. 그리고 자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랑 환풍기를 봤습니다. 제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불선가스는 차니까요. 밑에서부터 가득 차 있고 맨 위에 있는 거 위에 것만 계속 나가고 밑에서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마실 내부에 습도가 70%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서 불선가스가 열선을 다 부식시키고 열선 홀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열선의 접점부 터미널을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선 접촉 단자들을 다 부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700도까지 문만 열어놓으셔도 재벌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셔야 되고요. 요것만 해주셔도 전기 강화 수명은 굉장히 많죠. 재벌은 900도를 권해요. 왜냐면 페인팅 기물을 넣었을 때는 900도까지 떼주시는 게 좋아요. 걔네들은 초벌을 그냥 거의 그냥 온도 계상으로 800도까지 한 2시간 해갖고 800도 찍으면 그냥 내는 것 같아요. 슬립을 찍은 것들은 그냥 하니까 쑥 안에 보면 갈라보면은 근데 그걸 이제 좀 높게 떼죠. 걔네는. 게다가 높게 떼기 때문에 소지가 많이 가뜩이나 빡빡한 소지가 다 닫혀버린 닫히기 직전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벌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초벌 한번 더 해주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네.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 무지에 우리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기를 작동되니까 깔끔하고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마 때문에 불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가마는 단열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얘는 불이 나겠죠. 그 안에서 화재 보험료가 굉장히 적어요. 네. 화재 보험료들이 요금 정산하는 사람들은 화재 위험성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의상실 이렇게 옷 가방 만드는 데 이런 데보다 도자기 공방이 화재 보험료가 적게 책정이 돼요. 제가 인생이 쓸데없이 스펙타클하고 기구하고 레미제를 보면서 불도 나왔죠. 불이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도자기 공방은 불 나면은 참 골 때리는구나. 왜냐면은 타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타겠어요? 1250도 구웠던 도자기가 타겠어요? 아니면 걔네 재료인 석분이 타겠어요? 그 안에서 뭐 용융 온도가 되지도 않을 텐데 껌덩이 까맣게 껴있고 다 고대로 있는 거예요. 껌덩이 다 까맣게 껴있고 통 다 녹아있고 통은 녹았는데 들어는 있어도 근데 안에서 고대로 다 고대로 있어요.
불이 나는 온도에서 까만 껌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거 빛입니다. 근데 400도만 돼도 나무나 이런 건 타요. 그죠? 불이 나면. 그냥 이구평짜리 조그만 공간인데 온도 공방이 까매지고요. 한겨울에 불이 왜 났어? 전기 쇼트. 집주인이 공사를 잘못해놨었어요. 네. 내부 쇼트로 불이 났습니다. 돼지꼬리 그 물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걔가 다라이를 다 이제 녹이고 네. 그게 불 붙어가지고 얼른 껐어요. 그래서 그냥 다라이 하나가 휘발에 기화해서 온통 까만 공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다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화재로부터 안전합니다. 탈게 별로 없어요. 나무 책상에만 잘 안 타더라고요. 보통 까매다 탈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비닐이 너무 안 타지. 껍질 비닐 다 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나면. 여러분 그대로 다 있고 이형도 성분 포장된 다 타. 근데 성분 다 모델 있어요. 거기 AM253 여기 써놓은 견줄지가 타겠죠. 그리고 다 모델 다 모델 다 가만히 있어요. 열흘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불나는 이슈는 별로 없고요. 화재에 대해서는 뭐 생각보다 뭐 얼마 전에 옆집에 있는 그 미친 할머니가 와가지고 좀 뭐 조심해 이런 유해시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또 비분 관계해가지고 뭐라고 쫓아냈는데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옆집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가스 이런 거는 불이 보이지 않아요. 전기가마도 뚜껑 열어가지고 확 나오고 이러면 뭐 무섭죠. 그러면 뚜껑 문제를 외부에 노출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좀 걸려야지. 지금 그냥 바꾸는 거라고 그러죠. 오븐이라고 그러세요. 디자인 특이하죠. 유럽에서 이런 게 유행한대요. 실제로 스펙이 그 오븐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전력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품이 다 비싼 거지 냉도 때문에 걔네는 200도까지만 올리면 돼. 250도까지만 올리면 되는 감한 거고 우리 거는 조금 온도가 높은 오븐인 거죠 그냥. 원래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개가 에어프라이어하고 비슷해요. 이거. 똑같죠. 그래서 가마로 이제 고구마도 구워먹고 감자도 구워먹고 자, 900도부터 굳이 제가 나누는데 사실은 이건 시간은 어떻게? 네? 560도에서 900도 시간. 560도에서 900도요? 그거 아니게 아니구나. 500 기본적으로 다 100도당 1시간 보시면 돼요. 네, 3시간 정도에 건너가시면 되고요. 초벌 같은 경우 제가 700도에서 초벌을 하거든요. 네, 700도까지밖에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을 충분히 연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벌 조정을 할 경우는 4시간 정도에 700도에 도달하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00도에서 1시간 홀드를 겁니다. 그래야 유기물이 다 타니까요. 3시간 하시고 1시간. 초벌도 700도 하시고 계시면 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야 유기물이 다 타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데 이거 선생님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원하고 시크하고 혼합된 거랑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재활용을 계속 너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잠깐 강모래를 좀 섞은 적이 있어요. 강모래 커피 이런 거 섞은 적이 있어요. 제발도 4시간. 그다음 900도에서 저는 굳이 1150도로 나눠요. 1150도로 나누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설명하고요. 1240도 한 50에는 잘 안 됩니다. 우선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질화가 시작됩니다. 자기질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물이 흐르고 들락거릴 수 있는 기공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피의 수축이 일어나죠. 크기가 작아지는 구간입니다.
살짝 열로 녹기 시작하는 부분이 더 딱딱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지에 환원을 거셔야 되는 경우는 소결되기 전 온도인 900도부터 환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온도부터요. 자기질환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1200도 정도가 도달하면 자기질화가 이제 더 잘 되느냐 덜 되느냐의 문제지 일단은 자기질이 돼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200도가 되면. 그렇다는 거는 소지 자체에서 환원 느낌을 줘서 색을 변하게 한다거나 흑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1200도 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분첨이나 청자 같은 경우는 밑에 온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이나 아까 말한 철을 이산화철을 사산화성철로 바꾼다거나 AL2,3를 AL3O5로 바꾼다거나 하는 이슈는 이때부터 먼저 보관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냥 캐스팅만 하고 색소지 작업만 하니까 소지 환원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리 캐스팅이나 이렇게 색소지를 했을 때 AL2O3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선이 끝나버리면 얘네가 흰색 베이스인 거예요. 근데 AL3O5로 바뀌게 되면 얘네는 투명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소지 내에 안료의 채도와 발색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1260도를 넘겨갖고 온도를 더 꽉 줘도 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색소지 작업할 때는 이 구간에서 가스 강화로 소지 환원을 줬었어요. 1100도에서 환원을 풀었었습니다. 그런 팁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안료가 화분에 영향을 받는 온도 이전에 먼저 소지만 환원을 얼른 걸어주는 거예요. 1100도부터는 안료가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환원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색도가 높은 소지를 얻기 위해서도 환원은 또 필요합니다. 환원이 시작되는 구간이고요. 소지 환원 구간이죠. 지금은 이제 이 앞에 구간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보통은 이게 직전이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해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전기가 조금 빡빡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가 잘 통해야 되고 가마의 출력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릴레이가 탈나는 온도는 대부분 이 온도예요. 이 온도 뒷부분. 그 다음에 전류의 병목 현상이 아까 저희 정리상식 배웠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뒤쪽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마가 고장나면은 자기들이 초월력으로 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되겠네요. 근데 좀 안타깝죠. 고쳐가지고 초월력을 다 되게 하면 좋은데 환원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900도부터 1050도. 그리고 이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이때부터 자기질화가 진행될 때 얘네들이 축열을 하게 돼요. 자기질화가 진행되면 그 전에 그 초골 상태나 스토네어 상태일 때는 축열까지는 아니에요. 축열까지는 아니고 단열은 되죠. 단열은 되는 개념인데 다공질이니까. 근데 SiO2나 이게 자기질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세라믹으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소성이라는 걸 다른 물질을 변했을 때는 얘네들이 열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열을 계속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질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부피 수축, 그 다음에 축열이 시작되는 것. 축열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축열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천천히 1250도에 도달을 해서 소지 자체를 그 기물 자체를 먼저
가마의 지침상의 온도보다 더 뜨거워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유압이 싹 녹는 거하고 기물이 온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의 온도가 1250에 맞춰져가지고 기물의 온도가 1250보다 낮은 상태에서 유압이 흘러버리는 결과물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기물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압이 용융하기 시작하면 좋겠죠. 충분히 시작했을 때 외부에서 외부 온도가 외부 온도하고 상관없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온도가 1250도가 돼가지고 유압이 녹는다면 훨씬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구간부터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온도계 지침상의 온도와 기물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얘네가 자개질화가 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SiO2의 함량이 낮거나 독이질, 재질, 예를 들어서 알칼리가 많은 재질, 옹기토라든지 흑토 그런 것들은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없겠죠. 성분이 다르니까 충혈이 덜 돼요. 왜냐면 옹기 이런 애들은. 한 있겠죠. 신경 안 씁니다. 밖으로도 많이 나요. 숨겨놓은 것도 많아요. 충혈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물의 온도와 온도 지침상의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구간은 250도밖에 제어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잡아줘요. 4시간 이상 잡기도 합니다. 4시간 정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내 가마가 출력이 모자른다. 그래서 1250을 못 올리고 1240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구간을 더 길게 줍니다. 왜냐하면 열을 충분히 충혈시켜가지고 기물의 온도가 1260을 넘어가게 하면 돼요. 구간 제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열선 수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갖고 열의 가마의 운용 온도가 낮아지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00도가 되기 시작하면 유압이 슬슬 대부분의 고온 유압들이 녹거나 녹을 준비를 합니다. 유압은 유압판이라 그래서 에어판에다가 이렇게 꽃가를 만들어서 놔요. 처음에 유압이 녹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이렇게 됩니다. 공이 돼요. 두 번째는 얘네가 이렇게 됩니다. 공이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면서 바닥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녹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물처럼 찍 흘러버리면 유압이 너무 녹은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이게 완전히 응용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 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가버리면 충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압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1100도부터 1240도까지 구간은 정상적인 가마라면은 고작 100도를 올리는 건데 저는 2시간을 굳이 살려드립니다. 1시간 반 정도 추천해드려요. 정상적인 가마. 어쨌든 출력이 안 나오는 가마라서 덜 나오는 가마라서 이 구간이 좀 길었습니다. 정상적인 가마라면 1시간 30분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40도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홀드를 걸어주시면 조성이 끝나는 거죠. 홀드를 걸어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강도가 아니라 이때 유지를 해가지고 온도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송이 실패하지 않고 홀드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기물 입장에서는 유약이 녹은 상태로 좀 오래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녹은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거는 발색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큼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설명을 또 항상 먼저 앞서서 많은 화두를 던지시나요? 우수요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소송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1240도부터 900도까지 구간이에요. 냉각 구간입니다. 냉각 구간인데 900도까지 구간의 900도라는 이슈는 뭐냐면은 1250에서는 유약이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뜨면 떠져요. 찌 늘어나요. 엿가락처럼. 그런 상태로 녹아 있는 상태인데 얘는 지금 만져보면 어때요? 우리 도자기에 있는 유약처럼.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딱딱해지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온도대가 있는 겁니다. 900도 밑으로 내려오면 유약이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근데 고착화되기 전에 뭔가 이슈가 있겠죠. 그렇죠? 유약의 흐름이라던가 이중식을 했을 때 이중식된 영역을 길게 만들고 싶다가 짧게 만들고 싶다가 맺히게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결정을 속출한다거나 이 이슈는 다 냉각 구간에 있습니다. 600도, 900도까지. 투명류가 불을 뗐는데 분명히 투명류가 상어가 불을 뗐는데 애가 뿌옇게 나왔어. 이게 왜 이럴까요? 그건 온도가 높아서 그렇죠. 투명류를 만약에 아까처럼 해갖고 충분히 녹인 다음에 냉각을 쭉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는 투명류의 제 데이터에서는 이제 유탁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제로상에서 투명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유탁이 생겨요. 아연하고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탁 결정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이 중요한데 100m를 위시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아이언 블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 유약 색깔은 다른데 거기에 뭔가 점들이 미세하게 생기면서 투톤이 생기는 유약들이 있어요. 그런 유약들은 다 결정기열의 유약들입니다. 100m도 그렇고요. 100m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결정을 무수히 속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결정의 크기나 상들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을 속출하는 계열의 유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투명류 빼고는 거의 다 이제 결정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정들을 크고 강하게 툭툭툭 나오게 할지 잔잔하고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퍼뜨리게 할지는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아까 저희 차 내려 먹었던 남색 주전자 아이언 스피냐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적철 방문류 같은 경우 레시피 자체가 특이할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내려갈 때 6시간에서 8시간을 지켜줍니다. 냉각까지. 그렇게 되면은 유가 천천히 고착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윌레마이트나 디옵사이드 같이 큰 결정을 선출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결정의 종류별로 결정이 생성되는 온도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1000도나 1050도 정도의 구간에 결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시간에 홀드를 20시간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럼 결정이 처음에는 하나, 20시간을 넣어주면 하나, 둘 크게 생겨요. 자, 결정이 커집니다. 커집니다 했다가 근처에 결정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연결 붙어요. 이렇게 붙었죠? 근데 붙은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돕니다. 이쪽으로 연결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나비 모양이라든지
큰 꽃 모양이 생기는 결정들이 있죠. 국꽃 같은 거. 그거는 이 온도 구간에서 오래 끓여줘야 돼요. 물론 그런 결정상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분과 비율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길게 끓여준다고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오래 끓여줘도 그냥 이렇게 나오고 얘는 오래 끓는 거. 근데 여기 또 이 유압 컵 샘플이 3개가 다 있어요. 오래 끓는 거, 조금 끓는 거, 끓다 만 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석출할 때 일단 결정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승원해서 결정을 날려서 녹여버리면 결정이 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소성을 1240도에서 한번 딱 올라가서 끝나고 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끝낼 수도 있겠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한 번 1250을 찍고 소송이 끝난다는 편견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한 번 용융했던 유약은 첫 번째 용융했던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첫 용융 때 1250을 녹았던 유약은 두 번째는 1230이나 1235도를 녹아요. 한 번 용융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유약을 뗐는데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자꾸 다시 떼죠. 똑같은 걸 다시 떼죠. 그러면 유약이 많이 녹아요. 오버파이링 돼서 나와. 같은 온도에 뗐는데 융점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한 번 녹았던 거는 온도를 점차로 낮춰가고 반복 소송하게 됩니다. 표 중에 네. 현무암처럼 네. 그런 결정 같은 게 밑에 가마 중에 밑에다 뗐을 때 그런 결정 같은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접시들이나 유약에서요 아니면 아니 위약에서 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뗐는데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는 거는 또 녹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떼고 다시 떼고 그 결정이 그냥 일반 상황에 석출됐다 그러면은 네. 냉각에 상관없이 석출되는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런 경우는 다시 녹아도 또 생기죠. 유약 그 레시피마다 그 유약 시계 구조마다 그게 달라요. 뭐지 결정이 생기고 덜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원래 다른 애들은 매끈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현무암처럼 막 한 군데만 부글부글 해서요. 예. 그래서 다시 떼도 그게 깨끗하게 녹지가 않고 조금 덜 현무암처럼 되거나 약간 그러긴 하는데 똑같은 온도에 떼는 거죠. 그럼 더 낮은 온도에서 20도 낮춰서 20도 낮춰서 한 번 더 떼시면 돼요. 그러면 녹아서 그렇게 다 해결했어요. 피카를 까고 끓고 이런 거 100번을 떼고 똑같습니다. 점점 오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다. 환원은 언제 걸까요? 그럼 900도부터 건다 그랬죠? 그렇죠? 환원은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 온도에서 1240이 되기 전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카본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내리는 구간에서 환원을 걸어서 유에다가 환원을 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900도가 되기 전에는 얘네들 영향을 받는 상태로 있는데 그 기간을 길게 두고 아주 약하게 환원을 걸어주면 환원을 먹어도 낫죠. 환원도 승온하면서만 거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환원도 있고 저런 환원도 있고 스피어에서 연료를 미리 넣어주면서 환원하는 무슨 그 방식은 처음부터 무게 무게도 있죠. 적어서 넣는 거죠. 걔네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걔네가 갈탄들이에요. 갈탄, 코팅된 갈탄들이거든요. 가스가 엄청 나와가지고 불안한 영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양한 이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산자가
진득하고 탁한 카본 트래핑 신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방색이 좋아요 또. 근데 이제 거기다 카본 트래핑 얘는 뭐냐면 유약이 녹은 상태에서 검어억을 유약에 가둬버리는 방식. 그 카본 트래핑, 카본을 가둔다 해서 카본 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저 그런 거 할 때 또 좋죠. 그러니까 청자 백자 떼는 거하고 완전 반대겠죠. 거의 검은 땡기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지금 뭐 환원 뗐다 그러는데 그 니네가 환원을 뗐다라고 하는 뿌듯함 외에 대체 너에게 뭐가 있니라고 내가 후배들한테 묻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언제 한번 이 자리에 오게 되면 1월 달에는 좀 학교 애들이 많이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월 달에는 좀 제자들 후배놈들 데려다 놓고 기분 감기가 내가 고친 가발은 그만 망가뜨리고 너무 긴장해버렸어. 선생님 만드신 가발을 환원됐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 학교에 있는 가마들이 가스 가마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를 제가 문드러졌는데 계속 그걸 떼고 있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뭐 리모델링하고 어차피 다 갖다 버릴 거라도 헛소리라고 이렇게 내가 다 돌았다고 이거 위험한 거 안 보니 이걸로 해서 무슨 도자기를 꽂고 무슨 판매자를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 고쳤거든요. 가스 가마 제가 떼는 가마 환원 걸리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저는 좀 환원이 정말 필요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리덕션이라는 무엇을 위한 환원인가? 내 만족을 위한 환원, 내가 그냥 한번 환원을 해봤다 정도. 이거 환원된 기물이야 말고 이 환원이 왜 내 작업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물건의 생산 원가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환원되면 조금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거 거더라고요. 환원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게 좋나? 난 싫던데 환원 때문에 힘들어. 저거 하면 이제 환원이 되게 별거 없어요. 근데 진짜 환원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기 같은 게 아까 연료를 추가로 공급해서 연료선을 깨준다고 그랬잖아요. 원형 가마 같은 경우는 구멍 2개가 있으면 됩니다. 구멍 같은 거 말고 작은 구멍을 풀구멍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스를 넣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불 나오는 걸 조절한 다음에 이걸 막아가지고 이제 환원을 홀드하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만 하고 이걸 뺐다 넣으면서. 자, 사각가마의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플렉시블 가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가 플렉시블이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사각가마 같은 경우는 바닥에 가스가 들어가고 하는 배출 그 연도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그냥 벽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닥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으로 이제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형식 가마 연도 있듯이 굴뚝이 대신 없는 거죠. 가스 노즐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각가마 같은 경우. 왜냐면 불이 안 들어요. 옆에서 더 되긴 하지만 불이 잘 안 들어서 화면 잘 안 걸려요.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다 반경이 똑같기 때문에 한쪽이 더 좀 잘 걸리고. 이렇게 불구멍 있는 가마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토치로 가스 토치도 하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래도록 둬야 되거든요. 2시간 가까이 토치를 들고 가마 앞에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단순히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때도 어려운 방식은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부탄가스를 내고 LPG도 내고 깔려고 하다가 유학 데이터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른 거 알려드려도 되는데.
열쇠는 안 나고 해주세요. 이거요? 법사님이 요거는 그냥 이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나 그냥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기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받아잡기 바쁘지만 사실은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아마 지금 설명해 드리는 유학 내에서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보는 이제 이걸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책을 같이 보시면서 하는 게 있고 모두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있고 결과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이거는 제가 원래는 뭐 4차 산업혁명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확실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별 이슈가 개인적인 질문이 많아지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되네요. 빠지게 돼서 연합 분위기라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릴 이 유학은 충격류예요. 쉽게 말하면 충격류고 영어로 말하면은 클리어 글레이즈라고 해요. 투명하다는 뜻이죠, 그죠? 얘는 어디서 오냐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만들었던 청화백자에 사용된 알칼리 체계하고 유약의 체계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유약입니다. 특징은 얇고 투명하고 투명한 게 다예요. 유약이 얇아요. 얇고 투명합니다. 얇고 투명한 유약이에요. 상업 유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청화백자를 사용했던 유약은 청화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중국이 영어로 차이나죠. 차이나. 백자의 학명이 차이납니다. 백자를 영어로 포슬린이라고도 하는데 학명은 정식 학명은 차이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밖에 백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생긴 산이 있습니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 있는데 중간에 굴이 몇 개 있어요. 중간에 굴로 들어가면 길들이 이렇게 굴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일로 들어갈 수 있고 일로 사람이 등짐을 지고 올라가요.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벽 하나가 하얀 벽이 나와요. 굴 끝에 가면 거기 호미 같은 거를 콩콩 찍으면 흙이 이렇게 공처럼 되어 부석부석 막 떨어져요. 그걸 등짐을 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걔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흙을 빻는 공장처럼 생긴 작업장에 가면 물레방아가 막 돌고 있고요. 웅덩이를 나무 절거 물레방아에 맞춰서 막 찍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키운 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꽁꽁꽁꽁꽁 찍어줘요, 얘가. 근데 흙이 치면 안 되니까 물을 좀 부은 상태에서 습식으로 해서 부숩니다. 습식으로 꽁꽁꽁 부숴요. 다 부서지면 기다렸다가 거기 있는 흙을 퍼가지고 가져옵니다. 걔를 꼬막을 밀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흙을 맷돌에 갈아서 곱게 갈아서 초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뿌리면 유약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걔네는 그 상태에서 스프레이 공구 정도를 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초벌을 잘 안 해요. 현재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자연 채광이잖아요. 그러면 뭐, 야, 니네 이거 산 다 파내먹으면 너네 못 퍼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1000년째 파고 있대요. 아직 사단을 못 털었대. 근데 빼고지고 언제가 이거 될 거 아니야. 껄껄껄 웃으면서 여기서 몇 가지 다 저 사람 이거낸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흰색 돌을
카리나스톤이라고 합니다. 도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도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원어 자체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얘네는 재료하고 기술이고 레시피 그런 게 없어요. 재료 자체가 너무 사기입니다. 사기템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못하느냐? 그렇죠? 한국에서 어떻게 해? 그렇죠? 지금 만들어진 제가 알려드릴 이 투명 유약 레시피는 뭐냐면 일본 레시피예요. 석회 기본이라는 칼슘 계열의 알칼리를 사용해서 석회유를 잡는 것, 석회유라는 개념을 만든 건 일본 레시피예요. 중국의 레시피가 없습니다. 흙을 맷돌로 갈면 되니까요. 제가 이게 얘기한 게뭐 엄청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02년도에 칭화대 교수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학교를 거기 가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만든다고. 근데 20년 동안 중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산평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라 땅에 있는 돌가루들을 이용해서 유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체 자기와 오체 자기를 만들어서 유럽의 그 청화백자 이후에 명나라의 청화백자 이후에 일본 자기가 유럽 시장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전쟁을 2번 하죠. 미친 듯이 팔았어요. 최고의 상업 유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중국의 재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칼슘이라는 알칼리를 주목해요. CaO라는 알칼리로 SiO2와 Al2O3를 녹이는 구조의 유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장석이 들어가는데 장석은 제가 부여장석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원도지에서 파는 장석 중에서는 인도장석, 소다, 그리고 인성장석을 팔고 있습니다. 2가지인데 카리장석이 더 좋은데 소다장석이기 때문에 나트륨 장석이에요. 어쨌든 장석이 4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 24%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이 16% 들어가요. 활석이 2%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카올린이 8% 들어가요. 그리고 원래 레시피에는 탄산 발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레시피는 부여장석 레시피였는데 부여장석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탄산 발음이 들어갔던 거고요. 장석이 잘 녹는 재질의 장석이라면 탄산 발음이 넣지 않으니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장석에서 SiO2가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Al2O3이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K2O나 Na2O 알칼리가 공급이 돼요. 장석에서. 그 다음에 석회석에서 CaO 알칼리가 공급되고요. 주석에서 SiO2, 활석에서는 SiO2하고 MgO라는 알칼리가 공급이 되는데 2%밖에 없잖아요. 활석은 70% 이상의 SiO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석을 빼고요. 장석을 47로 넣고 썼습니다. 활석이라는 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카올린 대신에 카올린에서 살이 났기 때문에 현대 소재에서 나오는
싱크라는 흙을 재료로 넣었어요. 현대소재 실제 특징은 SiO2 함량이 되게 많고 백색도 엄청 높은 장점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얘가 굉장히 미립자입니다. 입도가 작기 때문에 잘 녹아요. 화도하고 상관없이 유압제력도 굉장히 좋게 쓰입니다. 탄산 바름에서는 BaO라는 알칼리가 공급이 되고요. 바륨은 굉장히 강한 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칼리에서 메인 플럭스는 CaO가 되는 거예요. 16%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기본 유압이 성립되고요. 이름은 투명 유압이 아니라 석회 기본유입니다. 핸드페인팅 작업이나 이렇게 안료를 하회하는 데는 당연히 좋고요. 원래 그걸 위한 유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균, 각종 세균을 안료를 첨가해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레시피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륨은 아까 얘가 잘 녹이지 못할 때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 책을 이렇게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거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산화 아연을 12.5% 정도를 넣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지금 요 AL2O3가 있잖아요. 여기도 AL2O3가 있고요. AL2O3하고 ZNO가 만날 때 아이언 스피넬이라는 결정상을 만들어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이언 스피넬 결정류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코발트 색깔 주전자입니다. 저게 아이언 스피넬 결정류예요. 얕은 부분에서는 코발트 2%밖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얕은 부분, 유약이 두께가 얇은 부분에서는 그냥 투명물처럼 나왔는데 두꺼운 부분에서는 약간 매트같이 나왔죠, 그렇죠? 저기다가 이제 핸드폰 LED 불빛을 붙여보면 저 안에 결정상들이 반짝여요. 얼핏 봤을 때는 매트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그 별처럼 반짝이는 결정상이 스피넬 결정상입니다. 스피넬 결정상을 만드는 것 중에서 주된 재료로 요 아이언 스피넬을 주목하세요. 굉장히 쉽게 아이언 스피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유역들에서 아연화 결정이 생성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연도 바륨처럼 유역의 윤점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융제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아연하고 바륨을 융제, 플럭스 개념으로 쓰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이 이제 차이나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연금술사하고 도예가 하나 붙여가지고 마일센 영주의 성 지하에 강금을 놓고 백자를 만들긴 했는데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유약은 유약의 재료가 되는 도석이 없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합성된 산화아연과 탄산 바륨을 이용해서 유약을 만듭니다. 산화아연이라는 거는 그 서부 유럽 쪽의 유약 체계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알칼리예요. 우리나라의 장석만큼 중요한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유 같은 경우는 칼륨 계열의 장석과 그 다음에 상당량의 아연을 가지고서 브리스톨유를 조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레시피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첫 번째 9페이지에 보시면은 석회유계 세규의 발색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산화물을 몇 프로 넣었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이산화티탄을 첨가해가지고 백탁을 유도한 건데 요거는 티탄 계열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유조가 너무 비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1페이지를 보면은 석회 아연유, 아연 스피넬유의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알칼리 배유가 칼슘이 들어있고 0.3 ZNO가 있죠. 그냥 석회유계 같은 경우는 KNO가 0.3이었고 그 다음에 칼슘이 0.7이었어요. 전체 알칼리 중에서 70%가 칼슘이고 다른 게 없다는 건데 여기에는 칼슘의 알칼리가 좀 줄어들고 아연화가 좀 더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를 넣게 되면 추가로 하게 되면은 재결식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은 여기서 KNaO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다르게 나와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KNaO가 하는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아연화랑 칼슘이 갖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메인 알칼리에서 밀리는 겁니다. KNaO의 함량이 적은 건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약책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다가 산화 아연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석회 아연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 아연유나 아연 스피넬을 섭취할 수 있는 유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의 백매트나 백유 같은 경우는 코발트를 타면 코발트가 뿌옇게 되잖아요. 연보라색이나 분홍색으로 나오고 그 산화물들의 발색이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산화물의 발색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그 아연 스피넬 결정의 특징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적당한 매트를 만들죠. 저기 석회 마그네시아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산화물 필요 없어요. 석회 마그네시아로 가게 되면 연보라빛이 돌죠. 그거는 마그네슘하고 석회 아연유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의 기본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하는 것으로 두 가지 기본유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산화물을 가지고 발색 실험을 해갖고 자기 레시피를 찾으시면 자기 유약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게 이렇게 두 가지 레시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레시피는 백유 레시피입니다. 백유 레시피고 백매트, 유백유 여러 가지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이름은 석회 마그네시아유예요. 왜 석회 마그네시아유라고 부르냐면 얘는 CA 계열의 알칼리하고 MgO 계열의 알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나오는 특유의 결정상을 이용한 유약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바탕에 투명한 바탕에 이런 결정을 빽빽하게 형성해가지고 매트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쓰시는 컵들의 안쪽은 다 그 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트가 서글서글한 느낌이 들고 들러본 매트 굉장히 미개한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세척이나 이런 데 전혀 이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석회 마그네시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매트 유약 중에 예. 제가 써본 거는 물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들어가요. 무슨 덜 들어가거나 뭔지 첨가해야 돼. 걔네가 일단 뭘 타서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말해줄 수가 있죠. 제가 써본 건 다 물이 들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석회 마그네시아를 왜 석회 마그네시아라고 부르냐면요. 마그네슘만 갖고서는 이런 대탕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CA랑 같이 해서 결정상을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석회석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그네슘도 들어가줘야 돼요. 13.3짜리 레시피도 있고 22.6짜리 레시피도 있는데 얘가 더 뽀얗게 나옵니다. 마그네슘이 더 많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아까 말한 네, 탄소질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도석과 정석이 있는데 굳이 두 개를 나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킬게요. 그래서 도석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뭐 들어갈까요? SI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L2 들어가고요. KNA5 들어갑니다. 장석에서. 부석에서는 그냥 SI고요. 석회석에서는 CA5 들어가고요. 활석에서는 SiO2하고 MgO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백자에서는 SiO2하고 Al2O3, KNA5 들어갑니다. CA5 약간 들어가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저렇게 하는 다섯 번 다음에 물을 섞어서 비중이 맞춰서 물을 섞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5와 MgO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요거는 사실은 배분석 유약을 제가 이걸 활석하고 석회석 레시피를 바꾼 거거든요. 대부분은 배분석으로 이거를 배분석이 2대1로 가지고 있으니까 배분석을 먼저 놓고 그 알칼리가 부족한 것들을 석회석이나 활석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세 가지 쓰지 말고 배분석을 빼버리고 이렇게 두 개만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적으로 합성된 걸 팔아요. 마그네슘을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약이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들 발색을 건드려요. 알로에 발색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연골한 색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해갖고 살짝 색이 돌고 탁해지는 거가 또 좋다고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는 아까와 똑같은 양의 산화물 같은 걸 넣어도 색 느낌이 다르게 잡혀요. 단순히 매트가 잡히는 게 아니라 톤 자체가 변합니다. 색조 자체가 변해요. 그걸 알아주시면 그걸 참고하셔갖고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레시피를 또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붓고 비중을 맞출 때 내가 부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비중을 찾는 건가요? 저는 대충 하는데 한 생각보다 저는 되지 않겠어요. 40이나 38 정도. 담가봐야 알겠죠. 담가보고 떼봐야 알겠죠. 아직 타보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그건 다음에 생각하시고. 자, 석회 마그네시아 류에다가 이제 석회 마그네시아 결정을 속출하는 유형이죠. 속출해내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AL2O3들이 몇 제법 있네요.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어요. 그렇죠? 자, AL2O3하고 뭐가 만났을 때 뭐가 어떻게 되죠? 아이언 스피너를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알루미나하고 아이언화가 만나면 아이언 스피넬상을 성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슬그머니 좀 더 뽀얗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이언화를 8% 정도 첨가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석회 아이언이라고 또 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언 스피넬이 석출되지 않을까 해갖고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석회 마그네시아가 만드는 결정상 종류 한 가지하고 약간의 아이언 스피넬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으로 매트를 평강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 스피넬 빛을 비춰보면은 빛이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느낌이 달라요. 상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보여요. LED 비춰보면은 LED 날카롭잖아요.
LED 비춰서 스피넬 상이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원래 이렇게 이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편광해서 보통은 보죠. 그러니까 레이저 편광을 해가지고 결정의 종류가 이거니까 얘를 만들려면 이 재료여야 되고 이거의 조합이고 이런 식으로 재료학적으로 그렇게 풀죠. 실험을 하는 거. 일본에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해요. 이렇게 하면은 더 뽀얀 배규가 됩니다. 결정이 더 빼곡하게 잘 많이 나오는 배규가 돼요. 제가 논문 하나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지금 빨간 천류약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새빨간 천류약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 논문은 그 적철 빨간 유약에 나와 있는 빨간색 결정을 레이저로 편광해가지고 결정의 구조를 밝힌 다음에 그 유약에 대해서 그걸 만들려면 어떤 성분이 어떻게 조합돼야 된다는 결론을 낸 유약이었는데 조건이 인하고 CA5하고 MgO하고 FeO2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 빨간 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논문에 석회 마그네시아 유에다가 유를 기본으로 하면은 좋은 조합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제가 석회 마그네 이게 석회 마그네시아인지 몰랐어요. 이걸 백운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냥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다 쓰는 게 석회 마그네시아구나 해가지고 또 제가 고래랑 철을 타봤습니다. 타봤더니 이쁜 빨간 유약이 나왔어요. 아이언화 대신 이거 두 개를 타면 적철 됩니다. 자 이렇게 레시피하고 레시피들이 서로 호환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철류하고 백매트 자체는 기본의 유약의 골조가 같은 거예요. 같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할 때 호환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석회 마그네시아유를 기본 안쪽 유약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칼슘 계열의 유약하고도 반응이 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류 계열 석회 마그네시아니까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도 잘 맞고 저기도 잘 맞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궁합이 서로 그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되면 말린다거나 떨어진다거나 흉하게 흘러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쪽에 쓰는 기본 유약을 찾고 이제 제가 이거를 유약을 잡았던 건데 석회 마그네시아를 잡았던 건데 이렇게 얻어걸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개는 또 다른 유약이에요. 그거는 석회 마그네시아에다가 제가 좀 더 잘 녹으라고 아이언화를 좀 타봤는데 잘 녹진 않고 노란색이 생겨가지고 레시피를 뽑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있는 거 쓰고 있어요. 지금 석회 마그네시아에다가 ZNO를 아까 8% 탔을 때는 많이 안 나와 이렇게 노랗게 안 나왔는데 ZNO를 더 많이 타니까 저렇게 노랗게 나오더라고요. 노란 유약이 있죠. 연소라는 15%만 타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은 수치를 뽑은 게 없어서 특별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선생님이 쓰시는 거 아니죠? 제가 쓰는 유형 아연화 더 타면 나온다. 나와요. 아까 배기에다가 선생님 유학인 거죠? 필요하시면 쓰세요. 저거 뭐라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를 알려드린 거고 여기서 나오는 화나물이나 알료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쓴 레시피에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게 대부분 좋은 레시피는 얻어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옥색이 나는 옥빛 나는 예술력 있잖아요. 걔는 되게 웃긴 게 아이언 스피넬류를 탔거든요. 제가 아이언 스피넬류를 타고서
쾌아연유로 탄 거죠. 원래는 저렇게 결정이 나와야 되는 유약을 탄 건데 탄산동을 넣으니까 결정이 안 생기고 이렇게 나오고요. 산화동을 타면 결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건데 아래쪽으로 이것도 그라데이션 되듯이 이렇게 흘러서 가요. 네, 흘러서 두꺼운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얻어 걸린 유약인 거죠. 자, 이제 웬만한 유약이 다 나왔는데 밥벌이를 하려면은 한 가지 유약이 없어요. 밥벌이 유약을 하려면은 여기 무슨 유약이 있으면 좋을까요? 검자. 네, 흑유가 있으면은 웬만한 게 다 되죠. 흑유는 아까 제가 산화철이 환원이 걸리면 검정색 철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유약입니다. 산화, 환원, 수성 상관없이 유약의 레시피상으로 그 효과를 강제할 수가 있어요. 환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를 보면 처음에 막 제기일식도 해주고 막 한참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레시피만 받아 적어가지고 대신 때려치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정석에서 아까 SiO2, Al2O3, KNaO 들어오고요. 활석에서 SiO2, MgO 들어오고요. 규속에서 SiO2 들어오고요. 석회성에서 CaO 들어오고요. 소지에서는 SiO2, Al2O3, KNaO가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아까 석회 마그네시아랑 들어간 거 비슷하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석회 마그네시아랑 이거 뭐가 다르냐면은 알칼리가 들어가 있는 양이 다릅니다. 알칼리가 왕창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알칼리는 아까 뭘 녹인다 그랬죠? SiO2나 Al2O를 녹여준다 그랬잖아요. 녹일 거보다 녹인 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U가 녹아서 흐르지 못하고 녹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U가 고착이 된 거예요. 녹을 놈이 없기 때문에. 알칼리의 과잉으로 유약의 환원을 유도하는, 환원 유약 내에서 환원을 유도하는 유약이고, 환원 현상을 유도하는 유약이고,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 계열의 유약이 빠지게 됐을 때 이제 첨모기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얘네들은 철이 빨간색 철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로 하면은 그냥 유약이고 투명이고 여기에 산화철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18.3%의 산화철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산화철이 검정으로 돌면서 얘네들도 또 알칼리로 들어갑니다. 10% 이상의 철은 알칼리로 들어가고 또 알칼리로 들어가면서 알칼리가 더 과잉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O2를 녹여야 되는데 녹을 놈이 없으니까 계속 닥달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가스가 나와요. 환원 상태니까 가스가 나와요. 계속 녹을 놈이 없어요. 가스가 나와서 부글부글 하는데 흐르지도 못해요. 하나도 안 흘러요. 부글부글 끓면서 안에서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검정 바탕에 은색 반점이 속출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그네시아랑 석회 마그네시아 계열이기 때문에 얘가 부글부글 하면서 매트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 계열을 빼고 칼슘 계열로 바꾸게 되면은 그 오일 스팟 템모프라는 계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검정색을 안전빵으로 내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섞습니다. 상하 코발트 1.8% 하면은 더 깊은 유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크롬 1.8%, 이렇게 추가해줍니다.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건 검정색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요. 크롬도 마찬가지로 코발트만큼 강한 겁니다. 약간 본색이 나는 유저를 원하시면 코발트만 넣고 크롬을 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약간 녹색으로 검정을 원하신다 그러면 코발트를 빼시고 크롬만 넣어줘도 되고, 그냥 생 검정을 원한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산화망간은 발색보다는 유조 느낌을 조금 더 매트하게 만드는데 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매트 흙입니다. 여러분은 쓸 일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폭풍같이 제가 재료가 끝내버렸고요. 길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어차피 다 모르시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첨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레시피도 있어요 앞에. 이걸 가지고서 추가로 공부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시고 하다가 얻어 걸린 재밌는 유학들이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라고 뭐 앞뒤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사실은 옛날 얼마 전까지는 백자토를 현대소재 걸 써가지고 유학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성분을 쓰고 있어요. 유성분을 써가지고 레시피를 조금 새로 뽑고 있거든요.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투명한 알루미늄 이게 되게 엉뚱한 데서 보였거든요. 이게 원래는 도제상에 제가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특이하고 재밌는 거는 싼 거는 도제상에서 안 팔아요. 남들이 다 쓰고 비싼 것만 도제상에 팝니다. 네, 얘는 용융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샌드블라스트라고 해서 금강사 모래로 뭔가를 굳이 깎아내는 그 작업용이 있어요. 네. 그거용 소모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되게. 모래가 이게 용융 알루미늄 색소 없는 게 있고 색소가 있는 게 있는데 색소가 있는 거는 불 때 보니까 안에 코발트하고 크롬하고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재료구나. 쟁겨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서 뚜껑도 못 샀어요. 소지 18.75% 대신에 적었어요. 아니, 식을 새로 짜야 돼요. 소지 안에는 종합선물 세트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쪽에 넣어주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걸 줄여야 돼요. 양이 줄어듭니다. 혹시 유학하다가 실패한 거 약간 기본 그래도 1250도 많이 떼니까 그거에 맞췄는데 너무 예쁜데 약간 투명한데 예쁜데 약간 부글부글 어떨 땐 두꺼비 같이 이렇게 끓어가지고 크게 약간 손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잘 나오는데 그런 불안전한 그거를 좀 안정화하려면 그것도 재료에 따라 만능 조미료가 있죠. 만능 조미료가 있는데 끓어서 약간 두꺼비 같이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예쁜데 그걸 약간 근데 아마 유정을 좀 낮추시고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온도를 좀 낮추시고 냉각을 잘 잡으시면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륨하고 바륨 2%, 리튬 1%를 섞으면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이 유학의 불안정성 문제를 많이 극복해요. 다른 2% 리튬 네. 바륨은 최대 5%까지 넣을 수 있는데 2%, 1%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그런 유의 수축률이나
육적 문제를 많이 해결해요. 피놀이나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정말 조미료 같은 미원 같은 레시피. 그다음에 에일토스를 좀 더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용융 알루미나를 부어서 걔를 넣으시면은 유약에는 술모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오늘 알고보니까 지금 그거 샌드블루스 예. 그걸 사서 예. 여기 그 끓는 거에 넣으면 온도 높아지니까. 유약을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바꾸는 지금 있는 거에다 좀한 바가지 두 바가지 약을 넣어보는 거죠. 한 컵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잡히는 걸 보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시간마다 얻어 걸리는 거죠. 남자였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재료학이라는 거는 뭔가를 많이 가진 애들은 정작 재료학이 없더라고요. 없는 놈들이 갖고 싶어갖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 게 그 결과들이 재료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재료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재료상에서 몇 년 전만, 2년 전만 해도 무슨 이런 강의한다 그러면은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재료상 유학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평범해지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제반 여건상의 그런 뭐가 완전히 블랙 중에 블랙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도자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정말 도자기 좀 사람들이 세상에 또 이렇게 사랑과 영혼 이후에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공예품이 완전히 없고, 공예도 공예지만 도자기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유조가 좀 있는 유약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제는 옛날에처럼 뭐 지저분하고 쳐도 안 봤는데 깔끔한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걸 또 좋아하게 돼가지고 하시면은,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제 남들 다 쓰는 거 반질반질하고 하얗고 그런 걸 해가지고 답이 없는 거죠. 색소지도 요새는 다 하잖아요. 색소지도 알려서 하고 다 하고, 투명유하고 배규 기반으로 이제 깔끔한 제품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가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 부가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원형 가마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가마로 0.1노벨을 할 때 뭐 8kW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각형 가마를 8kW를 설계하면 안 됩니다. 이메일